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다음 날 아침 병조판서 이 대감의 저택은 지옥 같은 비명 소리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명의 주인은 바로 이 대감의 망나니 외아들 이도령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나려다 오른팔에 아무런 감각도 없음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분명 제자리에 붙어 있었지만 마치 죽은 나무토막처럼 그의 의지를 전혀 따르지 않고 축 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팔이 왜 이러는 것이냐. 더욱 기괴한 것은 팔의 어깨부터 손목까지 마치 예리한 칼끝으로 수십 번 그어놓은 듯한 가느다란 붉은 선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는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붉은 선들을 따라 팔의 모든 힘줄과 신경이 완벽하게 끊어져 버린 듯 했습니다. 원을 불러라. 어서 어이를 불러오너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 대감은 아들의 끔찍한 상태에 아연실색했습니다. 곧바로 나라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그들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날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외상은 전혀 없는데 어찌 팔의 모든 기맥이 막혔는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생명력 자체를 베인 듯하옵니다. 어이조차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하고 끔찍한 부상. 이도령은 하룻밤 사이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오른팔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고통과 분노 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저주의 시작이 불과 하루 전 저작거리에서 그가 걷어찬 볼품없는 밥그릇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하루 전의 남대문 저작거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루 전 해가 중천에 뜬 남대문 저작거리는 여느 때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시끌벅적한 장터 한 구석, 가장 후미지고 냄새나는 담벼락 밑에 한 눈먼 거지 노인이 낡은 삿갓을 깊이 눌러쓴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텅 빈 밥그릇 하나를 앞에 둔 채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저작거리 국밥집의 마음씨 고운 딸, 연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하나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셔야지요. 그녀는 매일 이 시간이면 팔다 남은 국밥을 가져와 이 말 없는 거지 노인의 끼니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연하가 노인의 밥그릇에 뜨끈한 국밥을 넉넉하게 퍼담아주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천한 것들이 길을 막고 게으름을 피우는 개냐 하는 오만한 고함 소리와 함께 말을 탄 한 무리의 한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그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병조판서의 망나니 아들 이도령이 거들먹거리며 앉아 있었지요. 이도령은 길을 막아선 연하와 거지 노인을 벌레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밥그릇에 담긴 국밥을 보고는 심사가 뒤틀린 듯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가관이로구나. 눈먼 놈이 제 밥그릇 챙기는 데는 아주 용하구나. 그는 말 위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자신의 값비싼 가죽 신발로 노인의 밥그릇을 힘껏 걷어차 버렸습니다. 쨍그랑! 밥그릇은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국밥과 밥알들이 흙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연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요. 하지만 이도령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흙과 뒤섞인 국밥을 손으로 한 움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삿갓을 쓴 노인의 얼굴을 향해 그것을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거나 실컷 먹어라. 내 놈 꼴에는 흙이 섞인 밥도 감지덕지지. 그의 끔찍한 모욕에 주변에 있던 그의 수하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저작거리 사람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흙과 국밥 범벅이 된 노인은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의 한가운데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도령은 자신의 행동에 아주 만족한 듯 의기양양하게 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거지 노인을 향한 조롱을 멈추지 않았지요. 다음에 또 내 눈에 띄면 그때는 그 밥그릇이 아니라 내 놈의 사지를 부러뜨려 놓을 줄 알아라. 그가 말을 돌려 노인의 곁을 스쳐 지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흙범벅이 된 삿갓 아래에서 아주 낮고 메마른 목소리가 마치 땅속에서 울려오는 소리처럼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밤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조용해서 오직 이도령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고삐를 당겨 멈추었지요. 너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살아있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서늘하고도 기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이자 예언이었고 거역할 수 없는 심판의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도령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나약한 반응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감히. 그는 채찍으로 자신의 말을 후려쳐 마치 그 불길한 목소리에서 도망치기라도 하듯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삿갓 아래 흙으로 더러워진 얼굴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의 흰 눈동자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도령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 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피어오르는 공포의 씨앗까지. 그날 밤 이도령의 저택에서는 밤늦도록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며 자신의 용맹함을 과시하고 있었지요. 거지 노인의 불길한 속삭임은 이미 술기운과 함께 까맣게 잊어버린 뒤였습니다. 자정이 넘어 술에 거나하게 취한 이도령이 자신의 침소에 들어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그의 방문이 소리 하나 없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그림자가 달빛조차 없는 어둠을 뚫고 유령처럼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바로 낮에 그 눈먼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고양이처럼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든 이도령의 침상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나 비수 대신 마당에서 주워온 듯한 앙상한 나뭇가지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노인은 그 나뭇가지를 마치 천하제일의 명검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고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이도령의 오른팔 위 허공을 향해 나뭇가지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춤사위처럼 부드럽고 유려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정교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눈으로 이도령의 팔 안에 있는 수십 개의 혈관과 수백 개의 힘줄, 그리고 기가 흐르는 길, 경락글, 마치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뭇가지 끝이 허공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검기가 뿜어져 나와 이도령의 오른팔에 있는 모든 기맥과 혈맥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갗 하나 베지 않고 오직 기만으로 팔의 생명력을 완벽하게 죽여버리는 신의 경지에 이른 검술. 그것이 바로 그가 심검이라 불렸던 이유였습니다. 수십 번의 보이지 않는 칼질이 끝난 뒤 노인은 나뭇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이도령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밥그릇의 빚은
이것으로 갚는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 점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도령이 하룻밤 사이에 원인 모를 불구가 되었다는 소문은 다음 날 아침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가 한양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기이함은 무공을 익힌 무림의 고수들 사이에서 더 큰 파문을 일으켰지요. 들었는가? 병조판서의 아들이 외상 하나 없이 팔의 모든 기맥이 끊겼다더군. 말도 안 되는 소리. 침술의 대가라도 그런 짓은 불가능할 터인데. 수많은 억측과 괴담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양에서 가장 오래된 무기점의 늙은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잊혀진 전설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심검이다. 틀림없어. 그의 말에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심검. 그 이름은 20년 전 조선 무림을 공포와 경외에 떨게 했던 한 맹인 검객의 칭호였습니다. 그는 눈이 먼 대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칼 없이도 검기를 날려 상대를 베지 않고 제압했다는 전설 속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0년 전 호련히 모든 것을 버리고 종적을 감춘 뒤 그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지요. 심검이라니 그는 이미 죽었거나 어딘가에서 늙어 썩어 문드러졌을 것이요. 아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기만으로 사람의 힘줄을 끊는 것은 역사상 오직 심검만이 가능한 기술이다. 전설이 돌아온 것이다. 심검의 귀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부패한 조정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나타났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 돌아왔다고도 수군거렸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의 이름은 한동안 평화롭던 한양의 무림에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가 되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술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팔이 전설 속의 맹인 검객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는 소문을 전해 들은 이도령은 공포보다 더 큰 분노와 치욕감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천한 거지놈이, 그것도 눈먼 놈이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니. 그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습니다. 아버지, 당장 군사를 풀어 저작거리의 모든 눈먼 놈들을 잡아들여 그 놈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놈을 찾아 내 앞에서 사지를 잘라 죽여야 이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병조판서에게 애원했지만 병조판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심검은 비록 지금은 종적을 감추었지만 과거 임금을 호위했던 전설적인 무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진정하거라. 이 일은 관에 맡겨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이도령이 아버지의 말을 들을 리 없었지요. 그는 관아의 무능함을 비웃으며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직접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좋다. 아버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면 내 손으로 직접 그놈을 잡아 족치겠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이용해 조선 팔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자객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값을 부른 한 사내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택했지요. 그의 이름은 흑표. 소리 없이 움직이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의 숨통을 끊는다는 조선 최고의 자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죽어나간 자가 수백에 이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내였지요. 이도령은 흑표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금을 약속했습니다. 그 눈먼 놈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온전하게 잘라 내 앞에 가져오너라. 그리하면 네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주겠다. 흑표는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령의 의뢰를 받은 흑표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작거리로 가 이도령이 모욕을 주었던 그 눈먼 거지 노인에 대한 행적을 쫓았지요.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이도령의 오른팔에 나타난 붉은 선들의 흔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상처의 흔적을 본 순간 흑표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증오의 찬 목소리로 읊조렸지요. 이것은 틀림없다. 그놈의 솜씨다. 흑표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심검이 종적을 감추기 직전 그와 마지막으로 대결했던 유일한 상대였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 제일검의 자리를 놓고 벌인 두 사람의 대결에서 흑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지만 결국 심검에 보이지 않는 검기 앞에 단 일격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심검은 그의 목숨을 거두는 대신 그의 자존심을 베었습니다. 너의 검은 살기는 강하나 마음이 담겨있지 않구나. 그런 검으로는 결코 나를 뵐 수 없다. 그 한마디 말을 남기고 심검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흑표에게 심검은 극복해야 할 벽이자 평생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심검을 꺾고 자신이 조선 제일검이 되기 위해 더욱 잔인하고 혹독한 수련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상대가 사라져 버렸으니 그의 복수심은 갈 곳을 잃고 그의 마음속에서 비뚤어진 집착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심검이 20년 만에 저작거리의 눈먼 거지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내 놈이었구나, 심검. 20년을 기다렸다. 흑표의 눈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닌 오랜 숙적을 다시 만난 자객의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도령의 복수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와 비뚤어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흑표는 심검이 평범한 거지 행세를 하며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평범한 자객들을 보내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었지요. 그는 심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그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저작거리를 맴돌며 눈먼 거지 노인의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의 유일한 약점을 찾아냈지요. 바로 매일같이 그에게 따뜻한 국밥을 가져다주는 국밥집 딸 연하였습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유독 연하가 다가올 때만큼은 삿갓 아래에서 희미한 기척을 보이곤 했습니다. 흑표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계집이로구나. 저 계집을 이용하면 그 유령 같은 놈을 내 발 아래 꿀릴 수 있겠어. 그날 밤 흑표는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연하의 국밥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던 연하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를 틈도 없이 그녀를 자루에 담아 납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국밥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지요. 흑표는 연하를 저작거리에서 가장 으슥하고 낡은 폐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연하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대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 맹인 놈 어디에 있느냐?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내년이 매일같이 그놈에게 밥을 날라다 주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바른 대로 그 맹인 놈의 행방을 대라. 그렇지 않으면 내 고운 목이 여기서 날아가게 될 것이다. 흑표의 협박에도 연하는 울면서도 끝까지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온정을 베풀어준 눈먼 노인을 배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흑표에게 납치된 연하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흑표의 눈을 피해 자신의 저고리에서 작은 놀이개를 몰래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흑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것을 창고에 삐걱거리는 문틈으로 밖으로 던졌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이것을 발견하고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그 작은 희망은 그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장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각 눈먼 노인은 저작거리에서 수십 리나 떨어진 강가의 낡은 폐가의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도령의 일 이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예감하고 잠시 몸을 피한 것이었지요. 그는 폐가의 툇마루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을 잃은 대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보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의 날갯짓 소리까지. 그의 귀에는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부터 저작거리의 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어지럽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늘 오던 시간에 국밥집에서 그녀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가 불길한 예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것은 연하의 작은 비명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창고 문틈으로 던진 놀이개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땡그랑 하는 아주 미세한 금속성 소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수십리 밖의 소리. 하지만 심검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바로 귓가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흑표는 연하를 다그쳐도 아무런 소득이 없자 잠시 그녀를 창고에 묶어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의 어둠 속을 소리 없이 움직이며 심검이 나타날 만한 곳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요. 그가 으슥한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아주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아주 작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흑표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텅 빈 골목에는 달빛 아래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그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등 뒤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지팡이가 땅을 짚는 소리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일정한 강역으로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흑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자객이었습니다. 그의 감각은 맹수보다 더 예민했지요. 하지만 그는 저 지팡이 소리 외에 그 어떤 인기척도, 숨소리도, 발소리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망령이 지팡이만 든 채 허공을 떠서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기괴하고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구냐? 흑표가 어둠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똑똑똑 하는 변함없는 지팡이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그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지며 그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흑표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추격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발소리로부터. 흑표는 자신을 옥죄어오는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연하를 가두어둔 폐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고의 문을 굳게 닫고 안에서 빗장을 걸었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그놈도 어쩔 수 없겠지.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안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 지긋지긋한 지팡이 소리가 똑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흑표는 경악했습니다. 어느 틈에 그는 자신보다 먼저 이 창고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만이구나, 흑표.
어둠 속에서 삿갓을 쓴 노인의 형체가 유령처럼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놈, 심검. 흑표는 이성을 잃고 허리춤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20년이다. 내 놈을 내 손으로 베는 날을 20년을 기다렸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을 자신의 안방처럼 활용하는 자객이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죽이고 어둠 속에서 심검의 목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리석었습니다. 심검에게 어둠은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무대였지요. 쉬익! 흑표의 칼이 노인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칼날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노인은 마치 그의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고개만 살짝 숙여 칼날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흑표는 당황하여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공격은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노인의 몸에 닿지도 못하고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의 칼이 움직이기 전 그의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하는 소리,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소리, 그리고 그의 심장이 내는 미세한 박동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흑표는 거의 반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신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필살기, 흑표의 발톱. 그는 몸을 낮추어 땅을 박차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노인의 심장을 향해 짐승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윽! 마치 부드러운 비단을 가르는 듯한 아주 작고 섬세한 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낡은 대나무 지팡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였습니다. 흑표의 몸은 노인의 바로 앞에서 허공에 뜬 채 멈추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상처도 없었지요. 피했다. 흑표는 자신의 공격이 또다시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다시 공격 자세를 취하려 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노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 놈의 신맥을 이미 끊었다. 뭐,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이면 내 놈의 심장은 터져버릴 것이다. 흑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 그의 몸을 스치고 지나간 그 지팡이가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리한 검기를 품은 심검의 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이 자신의 살갗을 뚫고 심장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맥을 정확하게 끊어놓았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아무런 상처도 없었지만 옷 안의 살갗 위로 가느다란 붉은 선 하나가 희미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흑표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이제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싸움이 끝나고 창고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밧줄에 묶여있던 연하를 풀어주었습니다. 연하는 울면서 그의 품에 안겼지요.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괜찮다. 노인은 그녀의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녀에게 자신의 길고 긴 과거를 처음으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래 눈이 먼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임금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그의 목숨을 지켰던 조선 제1검 심검이었습니다. 그의 검은 나라의 적을 베고 불의를 심판하는 정의의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중의 권력 다툼은 그의 칼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고한 충신들을 베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칼은
더 이상 정의의 칼이 아닌 더러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나는 보았다. 내 칼에 죽어가는 충신의 눈에 담긴 원망을, 그리고 그들의 피를 딛고 권력의 정상에 오르는 간신들의 추악한 미소를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베는 검으로는 결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검과 심검이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버리고 홀연히 궁을 떠났습니다. 나는 검을 버리고 비로소 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지. 그는 그 이후 이름 없는 눈먼 거지가 되어 저잣거리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속죄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흑표마저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도령은 거의 실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그고 심검이 언제 자신을 죽이러 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밤낮으로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아버지인 병조 판서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고하고 군사를 움직여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그 눈먼 놈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제발, 제발 군사를 보내 그놈을 잡아 죽여주십시오. 네,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지만 병조 판서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병조 판서는 심검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그 이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놈, 이 어리석은 놈, 네가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고나 있는 것이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그 시각 임금의 교지를 든 내관이 병조 판서의 저택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심검의 귀환 소문과 병조 판서 아들의 악행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간 상태였던 것입니다. 임금은 대로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충신을 자신의 신하의 아들이 능멸하고 심지어는 자객까지 보내 해하려 했다니, 이것은 나라의 기강을 뒤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관은 서슬퍼런 목소리로 임금의 교지를 낭독했습니다. 병조 판서의 아들 이도령은 망령된 행동으로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왕실의 공신을 능멸하였으니 그 죄가 실로 무겁다. 당장 이도령을 파직하고 의금부로 압송하여 그 죄를 엄히 묻도록 하라. 아, 아버지. 이도령은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의 군사가 아닌 의금부의 나졸들에게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결국 그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도령이 삭탈관직 당하고 의금부로 압송된 며칠 뒤 임금은 자신의 가장 충직한 내관을 눈먼 노인이 머물고 있는 폐가로 보냈습니다. 내관은 누추한 폐가 앞에서 궁궐에서 임금을 대하듯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노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대사부, 전하의 부르심을 전하러 왔나이다. 노인은 삿갓 아래에서 아무 말 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전하께서는 대사부께서 다시 강호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나이다. 그리고 대사부께 강옥한 청을 올리셨나이다. 내관은 임금의 교지를 펼쳐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이 짐의 곁을 떠난 지 어언 20년이 흘렀구려. 경이 없는 궁궐은 칼집 없는 칼과 같았고 짐의 마음은 늘 허전했소. 짐은 경의 그 고든 신념과 세상을 꿰뚫는 지혜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소. 들으시오니 경이 검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고 하더이다. 지금 이 나라에는 경이 그 검이 절실히 필요하오. 부디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 짐의 곁에서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짐의 검이 되어 주시오. 짐이 경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겠소. 왕의 파격적인 제안에 내관은 당연히 노인이 감격하며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송구하오나 전하께 그리 전해주시오. 소신의 검은 20년 전 소신이 두 눈을 버리던 그날 밤 이미 함께 죽었나이다. 대사부, 어찌 그런... 노인은 자신의 낡은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한번 툭 짚었습니다. 전하, 사람을 베는 검으로는 결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소신은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나이다. 소신이 궁으로 돌아간다면 소신의 손에는 또다시 피가 묻게 될 것입니다. 소신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피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삿갓 아래에서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소신은 이제 이름 없는 눈먼 거지로 남아 이 저작거리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노래를 들으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나이다. 그것이 소신이 찾은 소신만의 속죄의 길입니다. 부디 소신의 이 마지막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평온하여 내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맹인 검객은 이미 권력이나 명예 같은 세속의 모든 욕망을 초월한 다른 차원의 경지에 올라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의금부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흑표에게 한 약초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흑표에게 작은 약병 하나를 건네며 말했지요. 어느 눈먼 어르신께서 전해달라 하셨소. 흑표는 그 어르신이 심검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독약이냐? 아니요. 약초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약이라 하셨소. 흑표는 의심하며 약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온몸을 옥죄던 마비의 기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단전에 모여 있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내공이 안개처럼 스르륵 흩어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흑표는 자신의 텅 빈 몸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긋지긋했던 자객의 삶과 비뚤어졌던 복수심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된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심검은 그의 목숨을 거두는 대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훗날 흑표는 감옥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 검 대신 쟁기를 잡고 평범한 농부로 남은 생을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한 노인은 다시 저잣거리의 눈먼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자리에서 낡은 삿갓을 쓴 채 묵묵히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저잣거리의 풍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곁을 지나갈 때면 자신들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밥그릇은 더 이상 비어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의 밥 한 술을 덜어 그의 그릇에 넣어 주었고 때로는 과일이나 떡을 그의 곁에 조용히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잣거리의 왈패들은 그의 앞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저잣거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시비와 다툼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그는 아무런 힘도 권력도 행사하지 않았지만 저잣거리에 보이지 않는 수호신이자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살아있는 질서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호령보다도 무거웠고 그의 존재는 그 어떤 법보다도 엄격했습니다. 저작거리의 모든 것이 변했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그에게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주는 국밥집 딸 연아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전설적인 심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를 대했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자신이 보살펴야 할 외로운 어르신일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날이 춥지요. 국이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그녀는 그의 밥그릇에 국밥을 가득 퍼 담아주며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국이 짜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변함없는 온정에 수십 년간 얼어붙어 있던 노인의 마음에 아주 작은 따뜻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삿갓 아래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그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오늘 국밥은 달구나. 그의 대답에 연하의 얼굴에 햇살 같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심검이라 불렸던 맹인 검객은 자신의 남은 생을 저작거리의 이름 없는 거지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작거리 구석에 앉아 세상의 온갖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소리, 연인들의 달콤한 속삭임,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이름 모를 새들의 노래까지. 그는 눈을 잃었지만 그 어떤 눈뜬 자보다도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밥그릇은 때로는 비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따뜻한 소리들로 언제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먼 칼의 전설은 저작거리의 바람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영원히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저작거리 어딘가에서 불의한 일이 벌어지려 하면 어디선가 똑똑하는 맹인의 지팡이 소리가 경고처럼 울려 퍼진다고. 그의 검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